시험 보느라고 우리 아이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학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셨죠. 예, 이번 시험 끝나고 뭘 맞았고 뭘 틀렸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틀렸는지 그걸 알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문항 분석 동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자, 함께 보내드린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출력해서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PDF 파일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험 범위였고요. 이렇게 범위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어려운 부분은 별 펼쳐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에서 어려운 부분을 먼저 저희가 진도를 나갔고, 그리고 그걸 매주 복습 문제 풀면서 반복 연습을 했고요. 쉬운 부분은 좀 뒤로 진도를 빼서 마지막에 뒷부분에서 진도를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평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기말고사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골고루 구성된 시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물리는 운동량, 충격량, 그 전자기유도 두 개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고3 모의고사 기출로는 운동량, 충격량의 어려운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 휴문일 시험에서는 운동량, 충격량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전자기유도에서 어려운 객관식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가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좀 어려운 걸 많이 연습했거든요. 요즘 최근 고3 수능 특강 문제를 보면 모의고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올해 고3 수능 특강의 운동량, 충격량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 거기서 좀 어려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 어려운 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시 걸어서 3번 보면요. 화학은 고3 화학원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됐고요. 많은 연습을 해보지 않았다면 풀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시간 내에 정답을 찾기 힘든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복습 문제 숙제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면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화학도 저희가 진도를 좀 일찍 끝내고 2회차에 화학을 배우고 나서 매주 복습, 3회차에 배웠구나. 배우고 나서 매주 복습 문제 풀어갔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화학이. 특히 고3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알고 있던 문제라고 해도 그 답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들 38에? 물어봤을 때 38에 24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엄마 잠깐만 나 3단 외웠어 기다려봐. 3, 3, 3, 2, 5, 3, 4, 5, 9에서 24가 나오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요즘 화학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휴문고 문제도 전통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요. 그게 복습 문제 숙제가 잘 되었다면 이번 시험 문제 풀 때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텐데 복습 문제 숙제가 좀 잘 안 되었다면 그러면 아마 고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명과학에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다음 5번 보시면 5번은 지구과학에서는 원래 휴문고가 전통적으로 지학이 어려운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좀 어려웠습니다. 지학 1과 지학 2의 어려운 문제와 더불어 함정 보기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지학이 예전에는 이 판구조론, 이번 시험 보니까 판구조론인데요. 판구조론이 예전에는 지학 1, 2에 나눠져서 있었고요. 지학 1은 실제로 있는 지형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학 2는 가상 지형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게 다 지학 1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는 지학 1, 2, 예전 교육과정에는 1, 2까지 다 문제를 풀렸었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학원에서는 1회차에 지학 수업을 한 후 매주 복습 문제를 통해서 지학 1, 2의 어려운 문제까지 연습을 했지만 화학과 마찬가지로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되지 못했다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괄호 6번 읽어볼까요? 전체적으로 화학과 지구과학에 의해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괄호 7번,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에서 난이도 조절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었지만 예년 휴문고 시험과 비교해도 매우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등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고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만 본다면 1컷이 한 90점 초반쯤에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오늘 연락이 왔는데 서수형 3-2가 가장 이번에 어려운, 대부분 학생이 틀린 문제인데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웬만하면 거의 다 맞게 해주셨다고 해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컷이요. 다음, 자, 괄호 8번 보면요. 시험이 끝난 후에 시험 분석 동영상과 함께 이거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거는 여름방학이랑 수능 전까지 전반적인 과학 과목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 설명해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에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 없는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학기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생 많았지만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이번 방학 때는 수업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방학 때 충전을 좀 잘 하고 그리고 2학기 때 더 내신 대비에 힘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총평은 여기서 마치고요. 문제별로 5문제씩 끊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을 보시면 그 다음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5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화학계란 모형을 이용해서 원소 이온 화합물의 종류를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고3 화학원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이며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이긴 했지만 저희가 복습 문제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반복했던 거거든요. 선생님 그림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림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풀어봤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나갔던 유형의 문제라서 숙제를 충실히 잘 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혹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된 경우에 틀리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1번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은 2번을 보겠습니다. 2번도 화학 문제였고요. 화학이 이번에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난이도 상에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원소들의 성질과 특징을 이용해서 주기율표상에 어떤 원소가 원소인지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고3 화학원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이며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이긴 했지만 이번 화학 문제가 거의 대부분 복습 문제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복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갔던 유형의 문제라서 숙제를 충실히 잘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복습 문제 잘 풀었으면 시험 잘 봤을 거예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복습 문제를 반복해야지 휴문고 문제는 고3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반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숙제가 잘 되어 온 경우에는 시험을 어렵지 않게 잘 봤을 거고요. 근데 복습 문제 숙제가 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알고 있는 문제라도 푸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시간 내에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잘 안 된 경우일 거고요. 비교해보시면 왼쪽 게 학교 시험 문제였고요. 저희 시험 전날 주의사항. 시험 전날 주의사항에 사실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시험 전날 주의사항이 제가 한 200번 정도까지 주의사항을 제가 시험 전날 설명을 해주고 얘기했었는데요. 200번까지 시험 전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라면 당연히 제 잘못이겠지만 그동안 다 얘기했던 것들, 반복되었던 것들, 연습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머릿속에 내용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조심해 하는 것들을 주로 시험 전날 주의사항으로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근데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까지 공부가 충실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3 문제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아마 풀었을 겁니다. 2번 문제 그랬고요.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0점의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으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휴문고가 올해까지 4년째 통합과학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고1 때 화학원, 지학원을 고1 때 미리 땡겨서 배웠었고요. 지금 4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성질과 반응성에 대한 이해와 암기 문제입니다. 그리 어려운 개념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자주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라서 복습 문제로 충분히 많이 다뤘었고 직보 때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틀렸다면 이거는 복수 문제가 좀 덜 되었더라도 사실은 시험 전날 직보만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아마 기본적인 암기와 이해가 좀 안 됐던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으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공부가 평상시에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도 화학 문제였고요. 난이도 상학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을. 2, 3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여러 화합물들 중에서 문제에 주어진 화합물이 어떤 것인지 찾고 그 물질들의 특징을 아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화합물이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이 어려운데요. 작년 휴문고에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직보 때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해 줬었고요. 이건 주기율표를 꼭 써놓고 풀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진도 나간 이후에 그 몇 주 동안은 복습 문제에도 꼭 문제 아래다 아예 제가 주기율표를 그려줬어요. 문제 아래다. 이런 문제는 꼭 주기율표를 써서 풀어라. 써서 풀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쓰는 경우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주기율표를 문제 아래다가 써서 이게 대고 풀어. 거기다 써 있는 데다가 대고 풀어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 문제도 주기율표 안 써서 풀었으면 실수해서 아마 잘 틀리는 그런 실수하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고3 화학원 모의고사에 종종 등장하는 유형이라서 복습 문제를 통해서 몇 차례 나갔던 유형이고요. 하지만 고1 학생들이 풀어내기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주기율표 꼭 써고 풀고 여러 번 반복한 문제를 복습 문제를 풀었다면 아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 충실했더라도 맞추기 힘든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화학을 원행을 선행했던 학생들한테 좀 많이 유리했던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시키는 대로 매주 주기율표 써서 풀고 그런 게 반복이 됐다면 아마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2점에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해령 부근 판의 경계의 특징에 대한 암기와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일반적인 보기였는데요. 뭐 기역 니은은 어느 문제집이나 다 있는 그런 보기였습니다. 디귿이 매우 어려웠어요. 어려운 보기였고요. 다행히 직보대 이거 정확히 짚어줬었거든요. 직보대는 이런 해령 근처에 해령도 있고 변환단층도 있는데요. 해령을 경계로 끊었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변환단층 끊었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었고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동안 해령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안 나왔었고,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수업할 때 필기를 해줬었거든요. 설명을 추가로 해준 게 뭐였냐면 그래프가 대칭 형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비대칭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양쪽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른 거야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A점과 B점이 같은 100km를 갔다고 가정했을 때, 100km를 갔다고 가정했을 때 B점이 나이가 젊어 더 짧은 시간 동안 간 거야. 그럼 B쪽에 있는 판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더 빨리 온 거지. 왜냐하면 같은 거리를 갔는데 나이가 젊어 더 금방 왔어, 빠른 거지라고 설명을 해줬었고요. 그게 그래프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기해준 내용, 직보때 짚어준 내용이 나왔다고 학생들이 막 문자 오고 그랬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흐뭇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디귿 보기가 어려운 거였지만 디귿 보기에 대해서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대칭, 비대칭 형태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시험 문제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 6번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음 파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지학 문제였고 배점 4.3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열점과 수렴형 경계를 비교하는 암기와 이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기역과 니은은 일반적인 보기였는데요. 디귿이 좀 많이 어려운 보기였어요. 디귿이 하와이에 대한 보기였는데요. 하와이, 요 태평양판은 B점에 의해서, B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와이가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원래 통합과학에서 안 배우는 거고 나중에 지학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 시험 보니까 가르칠게 하고 제가 가르쳤는데 하와이가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하와이가 제일 중요한 건 판경계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 하와이 문제 풀 때마다, 저희가 고3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풀 때마다 얘기했던 거였고요.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직보때, 자, 다시 두 번째 줄 맨 뒤에 읽어볼까요? 진도 수업 때와 복습할 때 직보때 그리고 매번 짚어준 그런 내용의 보기가 디귿 보기 하와이가 나왔습니다. 역시 틀렸다면 어려운 문제이긴 했지만 이 문제를 틀렸다면 학원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와 이해가 제가 여러 번 짚어줬던 거였거든요. 하와이는 판경계 아니야. 하와이는 지진과 화산이 있지만 판경계 아니고, 그래서 판구조론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 판구조론이란 건 판경계 지각 변동이란 걸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그게 디귿에 나왔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도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9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상대적인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른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을 상대적인 이동 속도가 다른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2018년 7월 교육청 고3 지학2 문제,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그림을 갖다 쓰셨고 지학2 문제인 만큼 난이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진도 수업 때와 직보 때 똑같은 그림과 함께 정확히 짚어준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그림 말고 다른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그림도 제가 만들어서,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프린트해서 보시면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 좀 편할 것 같은데, 학교 기출 요 그림이 요 지학2 요 문제였고요. 그 그림이 제가 여기 세 번째 그림 짚어주었던 그림이었고요. 경계별로 뭐가 생기는지, 이게 예전 지학2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의 실제 있는 지형이 아니고 가상의 지형에서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게 지학2에 있던 내용이었고요. 위에 두 개도 추가로 얘기를 해줬는데 세 번째 그림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혹시 문제 틀렸다면 복습 문제의 숙제가 충실히 안 된 상태에서 직보 수업까지 중에서 못 들었다면 제가 복습 문제도 이 문제를, 지학2 문제 이 문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넣어주거든요. 복습 문제. 이것도 제 기억엔 2번 이상 들어갔어요. 교재에도, 저희 진도 나갈 때 교재도 들어있었고요. 그래서 3번은 풀어봤던 그런 문제였고요. 복습 문제가 잘 안 풀렸는데 직보라도 들었으면 아마 풀었을 텐데요. 그거까지 잘 못 들었다면 아마 틀리기 쉬운 아주 어려운 문제, 난이도 상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도 지역 문제였고요. 배점은 4.6점으로 굉장히 높지만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난이도는 하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판경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배점은 높았지만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 부분이 공부가 아예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 주부터 해서 이거 2회차 진도 나갔군요. 매주 1회차 진도 나갔군요. 매주 강조했던 그런 반복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면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은 생명과학 문제고요. 배점은 4.2점 아주 쉬운 난이도 하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효소의 작용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 반응 속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어려운 개념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자주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라서 복습 문제를 많이 다뤘고 직보 때도 강조했던 이건 뭐 어느 문제집이나 다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맞췄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정말 생명과학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그런 경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됐다는 걸 틀렸죠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됐더라도 암기가 됐더라도 공부량에 충분치가 않으면 앞부분에서 막 너무 정신없게 멘붕이 오게 되면 작년 수능에서 그렇잖아요. 작년 수능에서 국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1교시 국어 끝나고 집에 짐 싸서 간 학생도 있다는데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2등급이었더라고. 나쁘진 않은 점수였다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못 봤구나 하고 그냥 왔는데. 그래서 앞에 너무 멘붕이 오게 되면 뒤에서 쉬운 문제,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해요? 왜 이렇게 아는 걸 틀려와요? 공부량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그런 수학 문제 풀어봐라고 하면 완전 잘 풀죠. 뭐 실수 절대 안 하고 함정 다 잡아내겠죠. 그 시험지에 대해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험지 받았을 때 여유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앞에서 많이 머리가 힘들어졌으면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기 좋습니다. 이 문제 혹시 틀렸으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안 됐거나 아니면 공부의 양이 좀 부족했던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문항 읽어볼게요. 생명과학 문제였고 난이도는 중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물어봐서 문제가 길기는 했지만 복습 문제도 자주 나오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니은보기에 함정이 좀 있었습니다. 니은보기가 뭐였냐면요. 한번 왼쪽에 있는 문제 한번 니은보기 읽어볼까요? 니은 삼각 플라스크 B에서 고무풍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카탈레이스가 분해되어 산소기체가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카탈레이스가 아니고 카탈레이스는 촉매, 효소로 작용한 거고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된 거. 그래서 니은이 함정이었고요. 이것도 정신없이 문제를 읽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의 양이 많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함정보기였습니다. 세 번째 줄의 중간쯤 읽어보면 니은보기에 함정이 좀 있었습니다. 과산화수소 분해가 분해된다고 해야 되는데 카탈레이스가 분해된다고 나와 있어서 니은이 틀린 보기였습니다. 틀렸다면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와 이해가 안 된 경우이거나 함정에 낚인 경우입니다. 까지 해서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은 11번 문제는 다음 파일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생명과학 배점 4.3점의 난이도 중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DNA와 RNA의 염기조성 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어야 되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인데요. 하는 문제인데 1학기 말에도 조금은 관련이 있어서 복수 문제로 여러 차례 나갔던 그런 사실은 저희가 되게 더 어려운 문제까지 생명과학 2에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생명과학 2에 있는 문제까지 여기 보시면 이게 생명과학 2 문제였습니다. 풀어봤는데 그것보단 뭐 그래도 좀 쉽게 일반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된 경우에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은 생명과학의 배점 3.9점의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사실 첫 주 수업 들으면 알 수 있는 시험 전에 직보 때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단백질 합성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적인 진짜 이거 몰라서 틀렸다면 정말 공부가 정말 안 된 거고요. 아니면 틀렸다면
그냥 뭐 마킹을 잘못했던가 뭐 그렇게 해서 틀릴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맞고요.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은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4.4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문서 읽어볼게요.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충격력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으며 함정 없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높긴 했지만 복습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뤘던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거 꼭 나올 거야 라고 했던 문제였어요. 제가 만든 용어로 여기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가르쳤었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 이게 이제 충격량 I는 FT 충격력 힘 곱하기 시간. 요 공식에서 가해자는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 피해자인 경우에 이게 가해자고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I는 똑같이 I는 FT인데 요거는 일정한 충격량을 받을 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작아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었던 문제였고요. 그렇게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뭐가 일정한지만 보면 돼? 라고 해서 직보 때도 짚어줬던 건데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혹시 이걸 틀렸다면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도 너무 안 푼 거예요. 너무 안 푼 거고 기본적인 이해도 이건 안 된 내용입니다. 왜냐면 거의 매주 복습 문제로 다뤘던 거고 진도 나갈 때도 시험 전날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이 안전띠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전띠가 가해자도 아니고 에어백은 피해자거든요. 안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게 피해자인데요. 에어백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어서 저게 나오지 않을까. 교과서에 있거든요. 안전띠 얘기가. 저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에어백처럼 안전띠도 피해자 얘기야? 뭐 그러면 틀린 거거든요. 그게 안 나오고 뭐 언젠가 나오겠죠. 매주에 제가 시험마다 안전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일반적인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물리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거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석을 깔아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 같은 충격량을 받을 때 힘이 적어진다. 그래서 안 다치고 안 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였고요. 14번 물리 문제 배점 4.4점 좀 높긴 했지만 어렵지 않은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13번과 같이 운동량, 충격량, 충격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으며 함정 없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높긴 했지만 복습 문제로 여러 차례 다뤘던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너무 안 풀렸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됐던 아주 단원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은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물리 문제였고요. 이게 원래 다른 학교들은 2학기 때 휘문고에서도 원래 2학기 때 그동안은 배워왔는데 이번에 시험 보면 이게 훅 들어가 버려서 이거 15번 문제가 물리가 나왔고요. 배점은 4.5점의 난이도 상.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문항 문서 읽어보겠습니다. 전자기유도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어렵지 않은 보기였지만 기억이 매우 난이도 있는 보기였고요. 낙하하는 물체에 전자기유도 현상이 생길 때 속력이 느려지거나 정지할 수 없다고 제가 시험 전에 짚어줬거든요. 얘가 내려오면서 점점 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서 점점 느려질 거야? 아니요. 끝까지 빨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위에 그래서 물체를 아주 높은 산 위에서 떨어뜨리면 내려오다가 그 공기저항 때문에 중간에 느려질까요? 공기저항 때문에 느려진다면 중간에 또 멈출 수도 있지 않겠어요? 땅바닥에 안 떨어지고? 산 위에서 높은 산에서 아니면 63빌딩에서 공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내려오면서 공기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요 전자기유도 현상에서 공기저항처럼 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63빌딩에서 내려오던 그 공이 중간에 점점 느려지다 결국엔 중간에 12층에서 멈출까요? 공이? 그럴 일은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거 제가 좀 시험 전날 조심해라 라고 짚어줬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기억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진입할 때보다 이 여기를 통과해서 밑에서 내려올 때 속력이 더 느려질 수는 없다는 거 그게 기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요. 여기 짚어줬습니다. 짚어줬는데 혹시 못 읽어봤다고 해도 저거 안 짚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준 그 개념대로 이거 기억해서 아이들이 풀었을 텐데 짚어줬기 때문에 못 읽어봤어. 저 읽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못 읽어봤어도 직보 때 짚어준 내용 가지고 맞출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직보의 네 번째 줄 읽어볼까요? 직보의 내용이 기억났더라도 확실히 이해하지 않았다면 틀리기 쉬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를 매우 충실히 하고 직보 또한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한 경우에 맞출 수 있는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은 발전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항 분석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구조와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은 어렵지 않은 보기였지만 니은과 디귿이 다소 지엽적 암기의 내용이었고요. 직보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니은 디귿에 나왔어요. 그래서 틀렸다면 교과서의 지엽적 내용이 암기가 안 되었거나 직보를 집중해서 듣지 않았을 경우에 틀렸을 수 있는. 왼쪽 문제는 화력발전에 대한 문제긴 하지만 제가 이걸 왜 핵발전, 화력발전도 물론 시험 전에 얘기를 해줬고요. 핵발전에 대해서 이걸 띄워놨냐면요. 화력발전과 핵발전, 연료가 다르죠. 화력발전은 석탄 같은 거 쓰는 건 다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애들도 알고 있고요. 핵발전은 우라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보통 생각하면 우라늄이 훨씬 비싸잖아요. 비싼데 발전 단가는 우라늄이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석탄 3톤을 태울 정도의 양을 에너지 얻으려면 우라늄은 1g만 있으면 되거든요. 같은 질량당 연료비는 우라늄, 핵발전이 비싸지만 전체적인 그 단가, 발전 단가는 우라늄, 핵발전이 낮다는 걸 시험 전에 짚어줬는데요. 그게 디귿 보기에 나왔었고요. 니은 보기도 바닷가 근처에 세워지는 것, 공통적으로 냉각수를 쓰면 핵발전이건 화학발전이건 다 바닷가에 세워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16번까지 다 봤고요. 객관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서술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문제입니다. 서술형 1번 문제는 객관식 1번과 이어지는 문제, 같이 묶여있던 문제였어요. 서술형 1번, 2번이 다 그랬고요. 1번은 배점 3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안정한 화합물을 그리는 문제였고요. 원래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온결합 물질은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정답 발표하실 때 대괄호가 없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난이도 하에 쉬운 문제였어요. 만약에 대괄호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감점이 꽤 됐을 텐데, 사실 제가 그 시험 전날 이런 거 조심해 하고 추가로 문자를 학생들한테 보내줬고 부모님들께도 보내드렸던 거에 꼭 대괄호 쳐라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왔는데 대괄호는 없어도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틀렸다면 복습 문제도 너무 안 풀고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이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의 그런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2번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5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NaH가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는지 낯설하게 쉬운데, 직보 때 얘들아,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수소는 H2O, 뭐 CH4, 그리고 NH3, 그리고 뭐 HF 등등등, HCl 등등등 다 항상 공유결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소가 금속과 만나면 이온결합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NaH 또는 MgH2. 여기서는 금속이 있으니까 금속이 양이온, 그리고 수소가 여기서 음이온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했던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수소에 대한 거 조심해라라고 했던 게 시험에 요구의 소수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낯설었다면 수소가 우리가 알고 있고, 아마 부모님들도 예전 얼핏 생각하시면 수소가 H뿔이라고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H뿔로 사용이 되지만, H뿔로 나오게 되지만, 금속과 만나면 H가 음이온 H-도 된다는 거를 조심해라라고 해서 설명했었는데요. 사실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신문고니까 설명했었는데 그게 출제가 됐습니다. 틀렸다면, 직보를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면 좀 틀리기 쉬운 그런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문제 지약 3번, 서술형 3번 문제가 문제 있는 문제였거든요. 난이도 상에 2 더하기 6, 괄호 1번은 2점이고 괄호 2번 6점짜리 문제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1번, 2번 모두 어려운 지하원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괄호 1번 직보 때 정확히 짚어주었지만 괄호 2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지하원의 심화 내용이라서 직보 때 따로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괄호 2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하원의 소단원 한계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통합과학 수준에서 답안지를 만들다 보니까 학교 발표 답안도 매우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한테 문제가 왔는데요. 이거 웬만하면 다 맞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쓴 학생은 틀리게 할 거고요. 그리고 거의 다 맞게 해준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다 맞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가르치신 거라서 그랬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요.
학원에서 이 부분 진도를 나갈 때 지학 1에서 배우게 될 배경 지식으로 태평양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대서양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진도 나갈 때, 진도 때요. 근데 사실 뭐 진도 나간 집보 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복습 문제로 나왔던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 진도 나갈 때 설명했던 그거를 시험 날 그걸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기억하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실제로 보면요. 틀렸다면 직보를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면 틀리기 쉬운 문제? 이건 아닌데요. 괄호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괄호 1번은 직보 때 정확히 짚어줬던 거니까요. 근데 괄호 2번은 그냥 틀렸다면 맞출 수 없는 문제였어요. 맞출 수 없는 문제. 괄호 2번은. 한번 볼게요. 서술형 3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면 문제가 그림은 현재 전 세계 판들의 분포와 이동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괄호 1번 대륙 지각은 연령이 수십억 년에 이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오래된 해양 지각의 연령은 1억 8천만 년에 불과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직보 때 얘기해줬던 거예요. 해구에서 판이 소멸하기 때문에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해구에서 판이 없어져서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특정 연령 이상은 판이 없다라는 걸, 해양판이 없다는 걸 얘기했었고요. 괄호 2번이 A, B 두 판의 면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거를 이용해서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A판이 뭐냐면 A판이 태평양판이거든요. 태평양판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요. 해령에선 판이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해구에선 판이 소멸됩니다. 해령에서 판이 생산된 게 이렇게 이동해 가서 일본 해구 쪽에서 판이 소멸되거든요. 근데 생산을 하루에 10개를 하고 소멸을 하루에 12개씩 소멸된다면 점점점 양이 줄겠죠. 생산량보다 소멸량이 소멸량이 더 많다면 생산량보다 소멸량이 많다면 판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원래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령에서 판이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시간 속도보다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원래 지학 원 내용이고요. 교과서에 당연히 없지요. 수업 제가 정말 다 확인해 봤거든요.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게 문제로 나왔고요. 답은 뭐였냐면요. 다 발표하신 답은 그냥 단순히 태평양판은 해구가 있어서 해구가 판이 소멸되는 부분이잖아요. 해구가 있어서 판 크기 작아진다. 이거 아니거든요. 해구가 있다고 판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해령에서 판이 생산되는 속도보다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는 속도가 더 빨라야지 판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수업에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만드시는 수는 없었고 단순히 해구의 존재 가지고 답을 만드셨는데요. 제가 오늘 추가로 학생들한테 좀 다시 여쭤볼래라고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제 고민 중이거든요. 거의 다 맞게 해주신다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두 맞게 해주도록 끝까지 말씀드려라고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혹시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미움받을까봐요. 얘기하는 학생이 미움받을까 그게 좀 고민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3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서술형 3번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제가 직보 때 얘기해줬던 내용인데요. 6을 가지고 6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한 가지 단계를 더 설명해야지 사실 3번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학원에 있는 소단원 한 개를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점은 4점에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어요. 이는 문항모습을 보겠습니다. 효소의 작용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복습 문제도 너무 안 풀고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 안 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은 서술형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생명과학 배점 4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삼염기 조합이나 코드나 유전암호가 같은 걸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워낙 여러 차례 설명했던 내용이고 직보 때도 짚어줬던 거라서 어렵지 않게 답을 썼을 텐데요. 아마 이걸 틀렸다면 복습 문제도 너무 안 되고 기본적인 이해도 안 된 경우에 아예 틀렸을 거고요. 감점된 학생 중에서 아마 여기에 지금 보면 문제에 보면 DNA의 염기배열 순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DNA의 염기배열 순서. DNA에는 염기 3개를 한 묶음으로 3염기 조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게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는데 그게 RNA로 넘어오면 그게 코돈이라고 바뀌어요. 코돈. 똑같은 3개씩 묶음. 염기 3개. 뭐 AAA AAC 이런 3개 한 묶음의 정보가 있는데요. 이게 DNA에 있으면 이게 아미노산 7번, 아미노산 6번 이렇게 아미노산 지정하게 되는데 이 정보를 DNA에 있을 때는 얘를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RNA에 있으면 코돈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걸 코돈으로 썼으면 틀렸을 거예요. 그건 감점입니다. DNA라고 명확히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아예
전혀 답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공부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코돈이라고 써서 썼다면 문제를 제대로 여유 있게 못 읽어본 걸 거예요. 그러면 간점 2점 받았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건 대장균에 대한 건데요. 대장균에서 인슐린 유전자를 심어넣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짚고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6번 볼까요? 6번은 마지막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고요. 배점은 4 더하기 4의 8점,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학 문서 읽어보겠습니다. 충격량이 가해지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며 이에 대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학원에서는 훨씬 어려운 문제,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다루지 않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면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쳤고 훨씬 어려운 계산 문제까지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출제돼서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복습 문제를 워낙 많이 다뤘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를 너무 안 해온 거예요. 너무. 배점은 8점으로 높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난이도 중 문제였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항상 시험 때마다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고 한데요. 하여튼 너무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아이들도 고생했고요. 방학 때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공부해주고 나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다른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